선생님들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이거 다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입 안 하신 분들도 구입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세라비 작가님께서 지금 최경화 대표님하고 촬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 페미니즘 관련돼서도 역사를 아주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 한번 볼까요? 성인지 감수성 무엇이 문제인가? 20페이지. 어유,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추천사 써주셨네. 네. 20페이지가 어유, 불문이에요. 네. 자, 이 목차를 먼저 좀 보시면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는 무엇인가? 요즘 한참 뭐 나오고 막 떠들고 뭐 난리죠. 뭐 성인지 감수성 어쩌니?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인지라는 것은 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뭐 성인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수성. 감수성이 필요하다. 감성. 네. 그래서 보면 성대결의 고착화와 성인지 감수성의 불편한 진실, 페미니스트의 언어 공략, 성인지 감수성 어젠다,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 성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그러니까 목차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페미니즘과 연관이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대결 집착하는 페미니즘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발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의와 용어 프레임. 뭐 뒤에 가면 또 쭉 나오네요. 여가부 주도하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예산, 감수성 학교 및 사회 시스템으로 침투하다. 이 부분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용어 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고요. 마지막 3부는 나다운 버리는 세계 성인지 감수성. 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뭐 교회 안까지 침투하려는 뭐 그런, 사실 뭐 저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겠죠? 이것도 가져가서 읽어주셔야 실시간 하는 분들이 들을 텐데. 네. 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파괴합니다. 목적이 그래요. 근데 이거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평등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정의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평등인가? 근데 사실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 그리고 특별히 질서 가운데 윗 권위는 반드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전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 있어서 두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그런 공포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윗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통치 방식을 반드시 구현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래 권위는 반드시 윗 권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그로 인해서 이 선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그럼 아래 권위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지금 현 시대가 이 알게 모르게 이 계급론적인 그 생각에 너무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요. 아래 권위는 무조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찌됐건 우리는 아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모든 결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권위 아래 다 예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말하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를 생각하면 좀 상당히 곤란하고요. 물론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얼만큼 있는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말 그대로 주작이라고 하죠. 주작, 소설. 있지 않은 사실을 그냥 막 있는 것처럼 막 풀어내가지고 와, 막 정말 그렇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은 그냥 소설이었던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끌고 들어올 수 있죠. 충분히 그들의 상상력이라면.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억압받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더 떵떵거리면 살지 않나? 가정에서도. 제가 지금 그냥 일반 사회 가운데 그냥 동호회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동호회 하나 들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용품이 한 2, 3만 원짜리 이런 거예요. 요거 하나 사는데도 아내님한테 말하면서 아내님한테, 안사람한테, 그리고 우리 집 대장한테 허락받느라 죽는 줄 알았다 막 이렇게 남자들이 다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갖다 주고, 맞아. 그렇게 해서 용돈을 타다 쓰는데도 그것도 벌벌 떨면서 네, 받아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서 수업 들었던 그런 페미니즘 관련돼서 보면요, 그러니까 계급 구조가 어디서 생긴다고 보냐면 재정에서 생긴다고 그래서 여성들이여 나가서 일을 하라라는 취지가 순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제권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이 억압받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 남성과 대등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발언들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미혼 여성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면 알겠지만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내가 갖고 그렇죠. 있죠. 아내한테 다 갖다 주잖아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이걸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타지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웃으세요? 네. 아들 데리고 블루클럽을 갔는데 네. 거기 다 남자 손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연세 드신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또 야간 택시를 하신대요. 네네. 그래서 야간이니까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보시겠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길거리에 누워 계시고 야밤에 네네. 몸을 가누지 못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어제 나누면서, 남자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지금 추운데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젊은 여자애들이, 나이 있는 분이 아니고 젊은 여성분들이. 그 젊은 여성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가서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성추행. 아유, 큰일 안 돼요. 나죠.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졌냐면 여성들이 위험한 일을 겪고 있을 때도 가서 도와주면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까지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20페이지. 자, 1부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시대다. 이제는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력단체가 된 페미니스트계. 페미니즘 트러블에 이어 본격적인 성인지 정치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급기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고위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지는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두고 보궐선거 비용은 838억 원이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학습의 기회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성인지란 대체 무엇인가?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교육, 성인지 트레이닝, 성인지력, 성인지 정책 교육에 이르기까지 온갖 분야의 성인지라는 용어가 따라붙는다. 게다가 한 해 성인지 예산 규모는 31조 7,963억 원에 달한다.
지난 약 6년간 국내를 휩쓴 페미니스트계의 성정치는 또 다른 외피를 둘러쓰고 어젠다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 그것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화하였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성인지다. 그것은 바로 성인지 페미니즘. 네, 그래서 지금 오사라비 작가님이 앞으로 이 진행들을 엄청 잘 해주실 거예요. 네, 잘 해주실 건데, 그래서 페미니즘의 역사와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면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잘못되고 있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산에서도 강의할 때 그런 발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페미니즘 공부하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수업 듣고 계신 여자 선생님들은 페미니즘 공부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은 성경적 가정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페미니즘 잘못 손댔다가 내가 신천지를 한번 파서 이단성을 밝혀내야지 이랬던 사람의 적지 않은 수가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면서 강요받는 성인지 감수성. 대결의 고착화, 성인지 감수성,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페미니스트들의 언어 공략, 성인지 감수성, 어젠다. 감수성이라는 하나의 유령이 지금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2018년 4월에 최초 대법원 판결 이후 성인지 감수성은 일반화,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외모나 몸매에 관한 사소한 농담조차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식의 평판을 비켜나가지 못한다. 국내 여성계는 2000년 초 무렵 젠더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젠더 관점을 결합한 젠더 감수성이 점차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젠더 감수성과 동일한 의미인 성인지 감수성으로 통한다. 감수성이란 간단히 말해 느낌이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인간관계, 교육계, 사법부 판결, 문학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끼침과 동시에 요구받는 성인지 감수성을 평소에 어떻게 인지해야 할까? 이 시대 한국인이 자녀화할 보편적 덕목이 성인지 감수성인 양 휘몰아치고 있다. 필연적으로 성전쟁을 유발하는 페미니즘 담론에 이어 현재 단골 용어가 바로 젠더 감수성 혹은 성인지 감수성이다. 깊이 들여다보면 여성계는 페미니즘 담론에 이어 수년 전부터 성인지 담론을 어젠다로 채택하며 확산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한 해 성인지 예산만 해도 2020년 정부 예산 총액 513조 원 중 3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2개국만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양성평등 선진국에 벌써 진입한 국가다. 하지만 여성계의 성인지 감수성 요구는 멈추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이 성정치의 중심에 섰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이 성정치의 핵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하는 것은 젠더 메인스트리밍. 여러분 다 공부하셔서 알죠? 네, 예전에 제가 유료 강의할 때 나왔던 얘기, 이 어떻게 이 모든 성인지적인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부터 시작해서 정치, 사회, 문화, 예술에 다 반영하면서 정책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는데 돈이 31조 7천억이에요. 야, 제가 요즘 육아하다 보니까요, 차라리 이 돈을 정말 그러니까 출산 장려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차라리 풀어버리세요. 네. 근데 뭐 이상한 데다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 돈 어마어마, 지금 뭐 국방비가 60조인가? 50 몇 조죠?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방비랑 버금가는. 네. 하여튼 지금 엄청난 지금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의무 교육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교육이 굉장히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공교육에서 다 듣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교회한 아이들에게 왜 지금은 성경적 성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가? 꼭 시켜야 되죠.
기독교적인 그런 성인식을 갖게 하는 그와 같은 교육이 지금 저변에 깔려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목적은 무엇을 파괴하는 겁니까? 가정. 그렇죠. 교회와 네.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장관을 해야 되는데.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성인지 감수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근원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페미니즘은 60년대 말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최초 시위로 발발한 68 학생혁명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68 혁명 신자파 운동의 역사적 배경은 네오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가와 젊은 세대의 저항 정신을 기폭제로 삼았다. 당시 베트남 전쟁 반대 학생운동, 흑인 민권운동, 페미니즘 운동을 동시에 일으켰다. 신자파 운동은 기존의 권위와 사회질서에 대항하고 전복하는 일종의 문화혁명 운동이었다. 68혁명은 현대 페미니즘을 낳았고 1970년대 초 여성해방운동이라고 불리던 페미니즘 운동은 197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발전한 페미니즘 모델은 영미권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서구에서 반세기 전 등장하여 여성해방운동을 이끌었던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는 최근에야 국내에 급속도로 밀고 들어왔다. 기층 페미니스트계는 페미니즘 부흥을 일으켜 이른바 영페미니스트라 불리는 신진 세력을 만들었다. 국내에서 약 6년 전 발발한 페미니즘 사조는 네오 페미니스트들의 등장과 더불어 극심한 성 갈등을 일으켰다. 그동안 막강한 정치 권력을 축적한 여성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승리의 북소리를 울렸다. 그리고 여성계는 권력을, 정확히 말해 남녀 대결 구도를 만들어 성 권력의 우위를 점하게 됐다. 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남녀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취하는 거예요. 무슨 사회적인 뭐 질서, 그리고 사회적인 안녕,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성평등 이렇게 하죠. 양성평등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그 오세라비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게 저는 이제 프랑스 페미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양성평등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분은 좀 독특하지라고 했더니 원래 프랑스 페미가 약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와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페미들은 미국. 네. 그래서 좀 상당히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남자는 그냥 다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떠돌고 있는 그 오세라비 작가님이 그 페이스북에 게시한 짤이 있는데 제일 밑에는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남페미.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남자는 그냥 다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뭐 흉자. 네, 흉자가 네, 여성을 비하하는 거예요. 안 하는 여자들. 아, 페미를 안 하는 네, 여자들 네. 흉자? 네, 하여튼 네, 그 위에 다 이제 흉자예요. 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자신만의 세상을 꿈꾸는 거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를요, 그냥 일반 교회나 일반 어른들한테 얘기하면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사상을 안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C채널 가가지고 방송할 때 이 페미니즘 관련된 사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니까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상당히 의아해 하셨어요. 이 목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라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페미니즘 수업 들을 때 우리가 사회주의 관련된 이 막시즘 이론을 배우면서 들어거든요. 그것이 기초다라고 하니까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페미니즘이 단지 여성 인권 운동 차원에서만 생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위장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페미니즘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성 갈등은 더 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상 페미니즘을 밀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출산 문제하고는 이 담을 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도 저출산 국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상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여성 그리스도인들도 결혼을 안 하려고. 페미니즘 사상에 상당수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많이 물들어 있어요. 항상 말하죠. 신앙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을 압도하지 못해요, 지금. 맞아. 네. 전혀 압도하지 못합니다.
왜 결혼 못하냐? 돈 때문에 못한대요. 뭐 때문에 안 하냐? 뭐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자기 혼자 살겠대요. 전혀 그러니까 가정과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조차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아야 되니까. 자, 23부. 23쪽 중간. 네.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 성인지 감수성. 몇 년간 국내를 휩쓸던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는 본격적인 성 정치와 함께 남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하게 됐다. 페미니즘 성 정치는 이제 다른 외피를 둘러쓰고 어젠다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 그것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서구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는 90년대 중반 무렵 젠더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젠더라는 용어는 페미니스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미국 의학계 최초로 1966년에 성전환 수술을 거행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존 머니 박사가 바로 주인공이다. 존 머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성문제 전문가이자 임상 심리학자로 성정체성, 즉 젠더 아이덴티티 용어를 최초로 만든 인물이다. 성전환 수술로 인해 타고난 성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존 머니였다. 그의 젠더 아이덴티티 개념은 사회과학, 의학계의 새로운 복음이 됐고 현대 페미니즘의 이론적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머니는 성별 역할이라는 용어도 최초로 사용하여 오늘날 성역할 고정관념 개념을 만든 장본인이다. 네, 그래서 이 존 머니는 이 시대적인 사기꾼이라는 걸 우리가 여지껏 많은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PC주의가 의학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내일 있을 성과학 콜로키움이 무엇을 아젠다로 들고 나오냐면 의학적 올바름입니다. 의학적 올바름은 뭐냐? 의료적 팩트가 팩트다 이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좀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죠. 뭐라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설명이 안 돼요.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거라고 바라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세계관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김민호 목사님 기독교 세계관 강의 들으면은 무엇을 말해요? 그냥 상황은 똑같아요.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세계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더 살펴볼 내용들이 있지만, 자, 언론에서 때리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켜줘서 코로나가 자기네들 확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거를 언론에서 굉장히 언론 플레이로 밀면서 교회를 굉장히 공격하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댓글에 막 달면서 아 맞아, 무슨 교회 하나님이 지키셔서 코로나 안 걸리는 거냐. 그때는 코로나 뭐 확산 전이다. 그때는 뭐 K방역이 잘하고 있다. 별 말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면서도 그냥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섭리의 관점으로서 우리는 해석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어떻게 깔려 있는가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세계관 전쟁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의 그런 아이들을 놓고 삽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교육 할 때 제일 기본으로 먼저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세계관에서, 그렇죠. 그들을 압도하면서 들어가야지. 그들의 그 세계관을 부셔주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정립을 해줘야지 그때부터 올바른 교육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의 시작은 뭐 얼만큼 뭐 놀라운 세상 교육을 하냐 이거 아닙니다. 그 탁월한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 준 상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게 바로 그 작업입니다. 그리고 뭐 젠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네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요. 젠더 이데올로기 요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제를 다르게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이고 시작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일단 먹여놓고 거기서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어서 케이트 밀렛. 네, 예컨대 케이트 밀렛이 1970년에 발표한 성정치학이 바로 그것이다. 밀렛의 성정치학은 현대 페미니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머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남녀 간의 성은 사회적 편견과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성중립 이론을 차용하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페미니스트들 앞에서 사람은 상호 보완적으로 의학적으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으며 뭐 뇌구조부터 해서 뭐 근육량부터 해서 뭐 호르몬이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신적인 거 다 얘기해도요. 아예 씨알이 안 먹혀요. 네.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 팩트로 접근을 하면은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아예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 페미니스트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이라는 이름을 앞에서 쓰지만 그들은 페미니즘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의 복음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심. 네. 마치 그 불교나 이슬람교 혹은 뭐 힌두교 신자가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차원의 그런 회심이 있어야지 그것이 전제돼야지 그들이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이들에게 아무리 뭐 복음의 능력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 질서와 말씀 아무리 전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제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석해줘도 이 페미니스트들이 그 요점을 잡고 공격하는 그런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이 구절을 탁월하게 해설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이 가려졌으니까. 네. 가려질 뿐만 아니라 귀도 막혔네요.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네. 참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맞아요. 남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이거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은 다음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타고난 성은 양육과 학습에 의해 바꿀 수 있다는 머니의 이론은 70년대 내내 학계를 지배하였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진화하는 데 확고한 뒷받침을 하였다. 또 한 사람은 주디스 버틀러이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인 사회 담론으로 확고히 뿌리 내리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버틀러가 1990년에 쓴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 전복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남성과 여성이라 말하지 말라. 성이 양분된다 생각하면 남성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마라며 이성의 정체성을 부수자고 주장했다. 버틀러는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해체주의 페미니즘을 부르짖으며 급진 페미니스트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쳤다. 버틀러의 주장은 성 정체성을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담론에 기여했다. 그리하여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젠더 어젠다를 정면으로 내세우며 젠더 이퀄러티를 정책적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젠더 개념은 다양한 변주를 낳았다. 그 중심부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젠더 감수성이다. 그러자 성인지 감수성은 개개인의 일상적인 행동과 습관과 언어를 규제하고 나아가 감시와 평가로 작용하게 됐다. 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법이라는 것과 그것이 주는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이 통치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통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복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통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행동, 습관, 언어,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그렇네요. 지식 이런 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그냥 싹 물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세대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른 말씀 가운데 지도해 줘야 되죠. 이런 부분. 그래서 성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이 행위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정확하게 서로가 보여주는 것이 성교육이에요. 근데 지금도 성인지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 가족의 질서들을 파괴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사위와 며느리를 얻어서 같이 살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질서를 잡아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를 받으면 샬롬이 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임하거든요. 네. 그럼 딱 지금 뭐랄까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가정들에 있어서 이 혼란스러움이 임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 가정이 더 많이 깨져나가고 그러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영역, 특별히 일반 은총에 있어서의 통치 영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심하게 왜곡되고 벗어나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좀 읽어주세요. 네, 여성 단체들은 일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실천이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리스트를 만들기에 분주하다. 성별 고정관념을 연상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여성들이 많이 오셔서 분위기가 화나네요 라든가 다들 날씬해서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겠어요 라는 외모나 몸매를 평가하는 발언은 성인지 감수성이 뒤떨어진다며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 보고 온 게 있는데 자, 어떻게 여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랭킹 1위에요, 기사. 근데 랭킹 2위가 뭐냐면 남자 연예인이 이제 뭐 이렇게 가슴 노출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 뭐 뮤직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 좋다는 게 지금 2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아주 모순적이네. 네. 그러니까 여성이 그렇게 하면 성상품하고 남자 연예인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남자 연예인은 뭐 성상품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러니까 여성이 하면 성상품화인데 남성이 하면은 성상품화가 아니고 그게 또 가능한 게 그러니까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왜 세상은 음식점에서 음식 먹어도 되는데 교회는 왜 안 되냐? 그렇죠. 교회가 강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작은 그런 카페나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자 카페나 이런 것들은 되는데 왜 프랜차이즈는 왜 안 되냐? 강자라서. 그렇죠. 그들이 강자기 때문에. 네, 이게 똑같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왜 똑같이 뭐 세상이나 그런 데선 집회하고 세미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되지만 왜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안 되냐? 교회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축소되고 작아지던 상관없이 교회는 강자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여지껏 뭐 역사를 주도했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개신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만약 1%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그렇죠. 강자로서 프레임 치고 공격할 겁니다. 목적이 진짜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거 들으면 굉장히 혹하죠. 성경에서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약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주셨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한 자하고 가난한 자 똑같이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기독 좌파 중에서도 젊은 기독 좌파 사역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자만이 마치 복음의 수혜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부하고 이런 자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최근 기독 좌파 젊은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 중 하나예요. 생각이네. 하나님의 자리에서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하네. 그러니까 다 가난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나사로해요. 헐.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세상에서 꼭 선한 거는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만 세상 관점으로도 괜찮고 그를 나름대로 선량하게 사는 그 부자들이나 이런 부유한 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도 역시나 같은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약자는 뭘 해도 약자니까 감싸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왜 아이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죠? 똑같은 원리예요. 아이들은 뭘 해도 약자니까. 굉장히 문제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 청소년 학도 보면요. 아이들에게 권리를 자꾸 줘야 되고 물론 줘야죠. 근데 그 권리도 책임과 의무와 함께 동반돼야 되고 그들이 미성숙한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미성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숙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표권도 줘야 되고 모두 줘야 되고 모두 줘야 되고 그래서 부모하고 이렇게 하면 고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역행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이와 같은 혼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런 이중성, 그러니까 이거 외모, 몸매 이거 나오는데 이중성.
자, 이 친구들은요, 그 절대 여성들이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들을 흉자라고 함과 동시에 그 남성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터부시하지만 무엇을 또 원하냐면 굉장히 또 이게 멋있어 보이긴 네, 그렇죠. 자신이 뭐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되게 남자 연예인들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그 극렬함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네,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이어서 읽어주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일거수일투족의 성인지 감수성을 관점을 주입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과도한 사회 현상이다. 마치 성인지 감수성 파놉티콘, 즉 원형 감옥 형태처럼 됐다. 원형 감옥의 간수는 페미니스트들이다. 모든 면에서 성인지 감수성 관점으로 감시당하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닌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